저학년인데도 사실 인지 능력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몇 가지 직관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작가님, 근데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시면서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왜 이거를 못 놓냐면 학원을 가면 학원에 있는 입시 상담사분이나 선생님들은 수능 정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성실히 하면 풀 수 있다. 이걸로 뭐 명문대 갈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타고난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우리 학원을 다녀서 이렇게 사교육을 받으면 정말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흔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정말 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교 요쯤 되면 여러 가지 4가지 과학적 테스트로 어느 정도 갈라진다. 이게 정말 20년 경력에 이걸 걸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있죠. 왜 그런지 굉장히 강한 아주 솔직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제 있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 수능이 절대평가라면은 아까 그 학원 선생님 얘기가 맞아요. 우리 수능이 운전면허 시험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60점 넘으면은 의사 될 수 있어. 60점 넘으면은 뭐 경영대 갈 수 있어. 근데 60점 넘으면 교대 갈 수 있어. 문을 다 열어놔. 독일처럼 전공하고 싶은 사람들 다 와서 전공하고 1학년부터 같이 뛰어.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우리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해가지고 아무리 본인이 90점을 맞아도 이게 상대평가를 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의대 정원이 3,000명이면 3,000명을 잘라야 되는 거지. 그렇죠. 90점 넘은 사람을 다 의대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학원 선생님 말에 모순이 있죠.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실력만 저기 하면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 의대에 3,000명 못 가는데? 지금 내신이 1등급이나 수능 무조건 1등급만 받아주는 건데 상대평가 저기를 해가지고 90점 넘은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시스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학군과 그다음에 사교육을 그 염두하게 레이스에 뛰기 전에 가능성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상대평가 체제에서의 경쟁 입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 하위 70-80%할 레이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그 마라톤 레이스에서 빼줘서 수영을 시킨다든지 사이클을 타게 해준다든지 뭐 이거를 지금 잘할 수 있는 거를 길러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지금 다리 근육도 부실하고 그 오래 들 수 있는 심폐기능도 약한 애들을 다 35만을 끌어다 놓고 다 같이 달려. 중간에 뭐 쓰러지거나 뭐 엎어지거나 난 상관 안 해.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작가님, 그러면 이렇게 대안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 입시가 아닌 다른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제가 어떤 읽었던 책이나 영상들은 약간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자연에서 뛰놀고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토론학습 같은 거 하면은 나중에 뭔가 되게 잘 살 것 같은 것처럼. 제가 사회에서 느낀 현실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자신만의 강점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작가님은 그런 공부머리가 아닌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중학교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교육이 좀 하면 좋을지 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부가 애매한 학생들은 딱 2가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그런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인문고전 딱 한 권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한번 평생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과목을 배우는데 제대로 배우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인지 능력이 다 엄청난 게 아니에요. 국영수를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어떤 아이들은 한 100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어서 국영수를 다 90점 이상 맞는 걸 할 수 있지만 어떤 아이는 한 인지 능력은 한 20-30%, 손재능이나 뭐 운동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뭐 30-40% 이런 친구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엄밀히 말해서 국어만 하나 해야 될 친구도 있어요. 그것도 간신히. 네, 간신히.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 나는 뭐 주식에 관심이 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책만 독해해서 열심히 읽으면 되는 그 정도의 인지 능력만 가지고 있는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학생이 사회에 나와서 실패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를 살려가지고 한 분야를 제대로 파면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 뭔가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문학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그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그 정도의 문해력, 기를 수 있는 그거랑 두 번째는 아까 체력, 마음 근력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하면은 너무 그거는 입시 현실이나 우리나라 한국 사회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아까 뭐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살았는데 그럼 결국은 뭐 평범하게 해서 그냥 뭐
이 평범한 사람 되던데 우리 애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그 네덜란드나 약간 독일 같은 케이스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덜란드는 대학 진학률이 25%, 연구 중심 대학이 25% 정도, 75%가 거의 다 실무 중심이나 아니면 특성화 저기로 그 진로 지도를 해주거든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한국에 그쪽에 유학 가거나 아니면은 그 무슨 상사 주재원으로 가셨던 분이 그 네덜란드 부모님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대학 안 나오면은 사람들 좀 못 받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네덜란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연구 중심 대학에 가서 변호사하고 의사하면은 집은 누가 짓고 하수도는 누가 뚫고 네. 가게는 누가 운영하냐고. 아. 아까 그런 질문에 대한 전제가 그런 거예요. 평범한 애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사회를 유지해야 돼. 근데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35만이 4년제 대학을 가서 10에서 15만 정도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나머지 20만 아이들은 1, 2년 정도 비정규직 하다가 대부분 아르바이트 생활. 일본의 프리터족이라고 그러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커피숍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다가 또 배달 아르바이트 이렇게 되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국가와 회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시대는 좀 끝났잖아요. 거의. 네. 대기업에서도 공채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 공채 뭐 수시채용이잖아요. 네. 경력직 수시채용이에요. 지금은. 공채 거의 하지 않잖아요. 20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서 일자리를 지금 얻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사실. 그럼 문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사회 나와서 부딪혀 보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근력을 기르는 게 오히려 문제집 푸는 공부만 하는 것보다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몸 튼튼하고 마음 튼튼하고 인문학적인 아까 소양 내가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집 푸는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본인이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참 공부를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해주는 우리나라 교육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제 비전 중에 하나가 그 전에 말씀드린 이런 좀 사교육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테스트를 통해서요. 네네. 검진 과정 필터링을 통해서 그것도 단연간 추적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갖고 자녀하고 이야기를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뜬구름이나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논의가 오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정보에 매몰돼서 편향적으로 그 의사결정할 때도 많은데 이렇게 단연간에 축적된 데이터로 숫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실히 설득도 더 잘 되고 애가 이제 그러면 만약에 포기한다 했을 때 입시 레이스를 그래도 더 마음에 동의가 되면서 그 새로운 길을 찾아내려고 할 때 마음의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 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 공부머리 테스트 이런 4가지 테스트를 해서 이제 판가름을 약간 한다면 저학년 때는 뭘 하면 좋을까요? 저학년 때는 아까 우선 회복 탄력성이나 네. 아까 다중지능이나 뭐 그런 네. 쪽으로 지금 하고 저학년인데도 사실 그 인지 능력 쪽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몇 가지 뭐 직관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네. 자세를 바르게 한다든지 네. 눈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평판 선생님들의 피드백 상담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가 집중력이 굉장히 뭐 뛰어나다든지 그래서 뭐 우리 이 아이를 뭐 영재원에 추천했다든지 뭐 이런 피드백들이 온다 그러면 이게 입시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검사들을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중학교 이상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결과 나오면 중학교 이상 가면 벌써 아이가 6년 이상 공교육이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이미 경쟁이나 입시 체제에 대해서 다 세뇌가 돼요. 학원 선생님들도 문제집 푸는 공부 잘해야지 없지 뭐 성공하는 거야 선행을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내가 성과가 안 났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입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공머리 테스트를 알려주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안 해보잖아요. 겁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난 그럼 다시 전적대학으로 돌아가라는 건가? 난 그러기 싫은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식의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거든요. 현실을 직시하기가 이제 두려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걸 해보면서 아까 강점지능 측면에서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그걸 계속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공부 말고 이게 있으니까 공부 못하는 거 별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 혹은
그런 것도 좀 애매하다 그러면 아까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네. 그래서 너 결국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직장 가라고 하는 바람으로 그렇죠. 다 우리는 입시 경쟁을 달리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게 해결이 됐다. 그러면 네가 이 지금 문제집 푸는 공부하지 못해도 돈벌이는 되지 않아도 뭐 인문학을 너 하고 싶어? 철학을 하고 싶어? 괜찮아. 그다음에 너가 뭐 예중예고를 가서 정말 위대한 아티스트가 안 될 정도지만 뭐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취미생활로도 하고 싶어?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게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의 진로를 막 틀고 바꾸고 뭐 그러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아, 저는 이 공부머리의 발견, 진짜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또 예비 뭐 부모님들은 네네. 진짜 무조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사교육하고 입시교육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한 번 이상은 고민하게 될 주제인데, 와, 너무나도 좋은 그런 척도,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무조건 읽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저는 사실 책을 다 읽었으니까요. 너무 좋은 게, 뒤에 보면은 이런 목차가 있더라고요. 자녀 교육에 정답은 없으며 우리 가정만의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런 보편적인, 약간 통계적인 그런 테스트 검사지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검사지를 해석하면서 자녀랑 내가 가정 안에서 해결해 그렇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딱 그 우리 가정에 딱 맞춤으로 되어 있는. 와,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완전 완벽한 짜임새 같아요. 네. 예,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노하우들이 다 녹여 있는 한 권의 책이 아닌가. 작가님 같은 경우는 혹시 자녀분들 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신지 또 뭐 입시 레이스에 지금 밀어 넣으시면서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좀 네. 궁금합니다, 솔직히.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가 늦어가지고 지금 저희 그 20년 동안 지금 다른 우리 학생들 좋은 대학 보내는데 그런 지금 다른 아이들을 섬기고 정작 제 아이는 굉장히 좀 늦어져가지고요. 지금 아이가 6살, 4살인데 저는 충북 증평에 내려가서 서울 생활을 지금 5, 6년 전에 정리를 하고 지금 내려가서 아이들을 좀 시골 속에서 키우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자연 속에서의 그 오감의 자극을 받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은 한 초등 12살, 13살까지는 자연 속에서 오감의 자극을 받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사실은 좀 더 이 도시적인 환경으로는 뭐 중고등이나 아니면 대학교 이후에 사실 와가지고 사람으로부터의 자극, 사람으로부터의 에너지 그런 균형이 맞아야지 사실은 이런 걸 잘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자연과의 교감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위에서 시골에서 지금 아이를 좀 그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잠을 진짜 충분히 자게 9시 이전에는 사실 서양에서는 9시 이후에 애들을 안 재우면 아동학대로 봅니다. 아이들의 수면 시간 확보 이걸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여러 가지 공부시키기나 아니면 뭐 또 게임이나 뭐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좀 늦게 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재우게 하는 거. 영양분은 지금 저희가 확실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확신할 수 없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가소성이 있는 놀이, 그 바닷가나 아니면은 모래놀이 같은 거 좀 많이 하면서 만지고 부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자수학을 하루에 그 5분, 10분씩 정도 해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4자씩 주 5일 정도 해가지고 오늘 전체 한 권을 다 끝냈어요. 마지막에 그 부생아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소부력이면 물시어인까지 오늘 해가지고요. 그래서 내일 우리 책거리를 하려고. 근데 지금까지 하고는 처음에는 아이가 막 방방 뛰고 그랬는데 확실히 저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블로그에 다 있어요. 우리 아이랑 하는 모습도 쫙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자, 우리 지금 뭐 해야 되지 그러면 글 공부 명상해야지 막 이걸 좀 집중을 잘 못하는데 요즘은 명상해야지 그러면 4분이다 하고요. 얘가 한글을 못 읽거든요. 근데 한자를 읽어요. 한자는 그림으로 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생아신, 몸신 이게 그리고 또 그 점점 많이 읽게 되니까 하나하나 이거 아버지부 뭐 날생 나 이렇게 음률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작가님 그러고 네. 계시면 그래도 사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네. 시골에 계시다고 하시니까 학원도 없을 거고 요즘 부모님들이 요즘 막 방학 시즌에 막 그 대신 아이들이랑 축구해주는 뭐 그런 사교육 그런 게 전혀 없을 텐데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선행학습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집 푸는 공부는 뭐랑 똑같으냐면은 저 오늘 야구 비유가 자주 나오는데 네. 야구에서 우리 유현진 선수나 그럴 때 스프링 캠프 끝나고 나서 공을 언제 잡는다고 그러죠? 보통 그 시범 경기 있기 몇 정이고 스프링 캠프 내내는 근육 운동을 하죠. 코어 그쵸. 운동을 하고. 맞아. 직전에나 이제 네. 공 던지지. 그거 하고 왜 그러면 사실 어깨에도 무리가 되고 계속 변화구를 던지거나 뭐 이러려면 이게 좀 그렇구나. 스킬이거든요. 네. 사교육이나 문제집 푸는 공부는 스킬이거든요. 네. 근데 그 스킬을 위해서 몸과 마음의 근육을 먼저 길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히든크 감독님이 우리나라 와서 바꿨다라고 하는 게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을 먼저 만들어서 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거에서 박지성 선수라든지 몇몇 선수들을 발굴해낸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체력이 안 되는데 슈팅 연습만 계속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지금 이게 뭔가 100이닝을 109를 던질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고 허리가 안 되고 코어 근육이 안 된 친구한테 변화구를 어떻게 손가락을 꽈서 던지는 걸 백날 미리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뭐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배선수를 키우려면 그러잖아요. 변화구 던지지 말고 직구만 던져라. 그러다 변화구는 언제든지 실전에 가서 그다음에 그번에 스킬을 갖고 손가락이 커지고 그립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만약에 저희 아이가 입시적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자연 친화지능만 높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두각을 나타내서 쳐가면서 근데 인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저는 많은 그런 경로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우리 중학교 때까지 거기 있다가 뭐 고등학교 때 학원지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특목 자석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농어촌 전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의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에 수많은 전형 기회들이 있어요.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내년에 입시지도라는 책을 내는데 개정판 나오면 그걸 이제 보셔도 되고 약간 뭐 다른 영상들 제가 오늘 그 책에다 링크해놨던 그런 영상들 참조하시면 이제 되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공부 쪽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거. 그 대신에 저희는 사교육비 아껴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증평회사니까 증평 촌놈인 거잖아요. 증평 촌놈이지만 뉴욕은 갔다 올 수 있다. 서울 애들하고의 뭐 해서 우리 서울보다 못하지 않나 이런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도 서울보다 상위인 뉴욕과 런던을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사교육비 세이브해서 네, 사교육비 세이브 해가지고 애가 정말 나중에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 글로벌 레벨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거를 뭐 기회를 열어주고 또 거기 가서도 그런 낯선 환경, 인종차별, 뭐 기후 다른 거를 견딜 수 있는 근성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이게 애가 지금 뭔가 문제지를 뭐 못 풀어가지고 거기서 뭘 못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작가님 아까 사자소학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떻게 보면 한자 혹은 뭐 한자에는 뜻과 관련된 인문학적 교육이잖아요. 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영어나 수학을 못해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문해력이 떨어져서 맞습니다. 한글이나 혹은 한글에 있는 한자의 의미를 몰라서 점수가 낮다. 그게 더 오히려 문제다라는 문구를 봤거든요. 요즘 현실이 어떤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한 꼭지 넣었는데 수학 문제 중에 지금 P와 Q는 뭐 정수와 그다음에 실수와 복소수다. 그리고 P와 Q의 관계는 서로 뭐 서로소다.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수, 실수, 서로소, 복소수, 뭐 이차함수, 다항식 다 한자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규 과정에 한자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졌습니다. 다른 게 배울 게 너무 많아. 영어도 들어왔고, 뭐 수학도 지금 뭐 사고력 수학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뭐 기술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모든 고등 학문의 개념들이 다 한자어 개념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우리 재외국민 아이들 가르치면서 하나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중국에서 온 아이들 중에서 수학 잘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한자 개념들, 중국어 한자를 아니까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어에서도 사실은 영어적인 개념에 있어서 실수는 real number다. 뭐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그런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 수학을 더 잘하는 모습이 사실 나타나는 거죠. 네. 전통 교육은 사실은 언어 교육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 교육으로 되는데 우리는 언어가 안 돼 있는 아이들한테 지식과 정보를 너무나 많이 커리큘럼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 이름으로 아이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영어에 있어서도 아까 뭐 투부정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부정이 indefinite인 거잖아요. 정해지지 않다라고 하는. 근데 그게 네거티브, 디나이얼의 부정하고 뭐 어떻게 다른 거죠? 부정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인가요? 아니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정? 그 개념부터 우선 영문법 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지금 한자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 그래서 우선은 사조사하고 우리 정규 교과 과정에서 한자는 뭐 있기는 하지만 한자어 같은 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문학 고전 독서 하면서 그다음에 이거를 저는 아이들한테 뭐 쓰게 한다든지 외우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낭송을 쭉 하면은 저희 지금 아까 6살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글자가 있어요. 먹을 식자를 좋아하고 같을 동자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매일 매자를 좋아하고 이런 나 이거 좋아하는 글자. 좋아하는 글자는 또 읽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될까 그렇게만 생각해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은 그리고 하는 과정도 이제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네.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3개월마다 기수를 새로 모집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또 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과정에 뭐 무한대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톡방에서 본인이 한 거 우리 지금 아이랑 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엄마가 느낀 생각, 아빠가 느낀 생각, 아이가 느낀 생각 한 줄씩 이렇게 다 적게 하는 거라서 실천 모임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무한대로 이걸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들 한번 참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또 9월 달에 이제 북콘서트 관련해서 또 어떤 이 학부모님들 모시고 그 강연회를 하신다고 또 알고 있는데 네. 그때도 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사례 중심으로. 네, 사례 중심으로. 이론보다도 이러했더니 네. 비포 앤 애프터 그렇죠, 어떤 그렇죠. 변화들이 있었다 이런 걸 좀 많이 보여드리면은 확신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진짜 책을 먼저 읽어본 사람으로서 보면은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더 이렇게 와닿게 설득되게 그렇게 부분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 적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공부머리의 발견 꼭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아이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혹시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20년 동안 입시 현장에 있으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3만 불, 그리고 세계 10대 강국이잖아요. 근데 교육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가?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가? OECD 잘 아시는 꼴찌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이의 그런 다중지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역량을 잘 살펴서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경쟁을 시키고 교육을 좀 제대로 인도를 해줬더라면 뭐 그 정도까지 뭐 우리가 행복 지수가 제일 낮은 정도로까지 사실은 내려갔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중고등 입시 현장에 가보면 뭐 한 진짜 문제집 푸는 공부가 되는 10에서 15% 애들은 쉬는 시간에도 좀 공부를 하고 뭔가 의지가 있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려고 그러지만 나머지 지금 어렸을 때부터 학습지 풀고 학원 다니고 그랬는데 성과가 안 나온 아이들은 거의 다 엎어져 있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또 대부분의 지금 학부모님들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더 이상 이제 이 교육의 문제를 남들이 하니까 불안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휘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이런 교육이 우리 아이의 행복에 진짜 도움이 되는가. 근데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서 국가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걸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 작업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첫 단추는 가정에서 끼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좀 이런 구체적인 툴들을 각 가정에 들여서 뭐 가정 중심에서 우리 나라와 그다음에 사회가 해줄 수 없으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또 뜻을 맞는 가정들이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개혁을 해달라. 우리 교육도 이렇게 좀 바꿔달라. 그런 목소리도 좀 낼 수 있어서 또 이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구체적인 뭐 제 책뿐만 아니라 좋은 다른 책들도 많이 참조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행복한 그런 교육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머리의 발견의 저자이신 심정섭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